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씩 잡혀가는 코로나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하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는데요. 감염 뒤 목숨을 잃는 치명률도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면 확진자가 급증하던 지난달의 악몽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한 대중목욕탕. 이곳에서 지난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용객과 직원의 지인들까지 확산되며 1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명록이나 회원 명부 이런 거는 다 회수를 해서 전화를 하면서 조사받도록 하고 있고요. 전수조사와 똑같다고 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31명. 300명대로 내려간 지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다만 최근 일주일 국내 확진자 수 평균은 384명으로 3차 대유행이 확산된 이후 처음으로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소세는 분명하지만 400명대 확진자 수는 지난해 8월 2차 유행 정점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아직 방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 간의 전파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유행을 억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유행의 정점에 이르는 시간보다는 길다는 얘기. 게다가 세계 곳곳에서 출현하고 있는 감염력 높은 변이 바이러스도 변수입니다. 현재 국내에선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 세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영국발 변이가 국내에서 확산할 경우 현재 0.82인 감염병 재생산 지수가 1.2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발 변이는 감염력은 최대 70%, 치명률도 30% 높이는 걸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치료제와 백신도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효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또 여전히 숨어있는 감염이 많고 종교시설과 요양병원 등 산밀 환경에서 폭발적인 유행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다음 주 월요일 밤 미국 모더나사와 mRNA 백신의 기술 협력을 위한 화상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렇게 걱정스러운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처음 발견된 곳, 바로 영국이죠. 그만큼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도 많고 치료 경험도 많은데요. 실제 환자들을 분석했더니 기존 바이러스 환자보다 숨진 사람이 30%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 왕립병원. 보호자의 면회가 철저히 금지된 중환자 병동에서 의사가 전화를 겁니다. He is quite sick. He could die from this, by the way. I'm sorry to have to say that. 결혼 2년 만에 남편을 잃을 위기에 처한 아내는 병원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영국에선 최근 중환자가 급증해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는 환자가 현재 4,000명에 달합니다. 얼마 전까지 이곳 코로나 병동에서 수간호사로 일했던 한 환자는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It's obviously with the first wave and the second wave I've seen what can happen. It's scary. 2주 전 7만 명에 달했던 영국의 신규 확진자는 최근 4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사망자가 1,82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올 들어 사망자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게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영향인지 분석에 나섰습니다. It also now appears that there is some evidence that the new variant may be associated with a higher degree of mortality. 영국 정부의 초기 분석 결과 변이는 전파력은 물론 치명률도 높아 기존 바이러스보다 30%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남아공 변이와 달리 영국 변이는 기존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백신 공급업체 아스트라제네카는 인도 공장 화재로 초기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유럽연합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간 날이 많았죠. 그런 자녀를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학부모들도 고생이 참 많았는데요. 오는 3월 새 학기부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특히 초등학생의 등교 수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가 확산할 때마다 학교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되길 반복했습니다. 길어진 원격 수업으로 학습 격차가 커지는 데다 어린 학생들이 사회성을 키울 기회가 사라진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유치원생이나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의 관계, 공동체 생활을 하는 첫걸음인데 정서, 관계, 신뢰 이런 것들에서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다고 보거든요. 코로나는 올해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결국 정부가 고민 끝에 등교 수업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학기 등교 수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 경우 학교 내 감염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 한 몫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전 세계 인구의 30%가량을 차지하지만 확진된 비율은 8%에 불과하며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의 감염률은 더 낮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학교가 특별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 환경이 된 바는 없다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확진된 어린이와 청소년 가운데 학교에서 감염된 경우는 2.4%에 불과했고 등교할 때와 중단했을 때의 확진자 비율 차이도 별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학교 내 감염 위험들을 평가하고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등교 계획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 핵을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북 전략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새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어떻게 다를지 궁금합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앞으로의 북미 관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여원규 특파원, 일단 오늘 발언 내용부터 살펴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죠? 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선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등이 세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북 억지력을 강조하면서 미국 국민과 동맹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And we obviously still have a vital interest in deterring North Korea. We will adopt a new strategy to keep the American people and our allies safe.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철저히 미국 우선주의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동맹의 안전까지 언급한 걸 보면 확실히 달라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눈길이 가는 게 대북 억지를 강조했단 말이죠. 그럼 결국 대화보다는 제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해당 발언이 나온 상황을 보면요. 북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사키 대변인의 시선이 아래로 향하면서 준비된 원고를 그대로 읽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대변인의 주관적 해석을 덧붙인 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 인수 준비 단계부터 정교하게 정리한 공식 입장이란 뜻입니다. 억지란 단어를 두 차례나 썼고요. 압박이란 단어도 눈에 띕니다. 북한은 미국과 동맹들을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강한 압박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미래 외교 가능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북한과 성급하게 대화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신중함이 드러납니다. 새로운 전략을 내놓겠다고 한 건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이고 과거 정부들과는 차별화된 창의적인 해법을 강구 중이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협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갖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여원규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지난 8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할머니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라는 한국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죠. 일본 정부가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서 오늘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이 정말 원하는 건 1억 원의 보상이 아니죠. 진심 어린 사죄, 사과가 필요한 겁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7년의 소송 기간 내내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일본 정부.
책임을 엄중히 물은 1심 판결이 나왔지만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2주간의 항소 기간이 어제로 종료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은 오늘 0시부로 확정됐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판결이 확정된 자정 무렵 담화를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는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8일 판결 직후 반응과 같은 내용으로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겁니다. 피해자들은 30년간 유엔과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해온 일본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사죄와 반성, 배상 등 상식적인 방법은 외면한 채 억지를 쓴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상관이 없다는 거지. 사 먹을 정도 안 되다지. 자네 잘못한 걸 잘못한다고 해야 되지. 솔직히 말하라는 거죠. 외교부도 정부 차원의 청구를 하진 않겠지만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막을 수는 없다며 일본은 사죄와 반성의 정신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피해자들은 오늘부터 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대사관과 관용차 등은 국제협약에 따라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애초 돈이 아닌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이 소송 목적이었다며 조만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오늘 오후 경남 남해안 해상에서 10명이 탄 대형 어선이 침몰해 7명이 구조되고 3명은 실종 상태로 이 시각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평택에선 승용차 2대가 충돌해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남효정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도 남동쪽 1.11km 해상에서 339톤급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배 안에는 선장 등 우리나라 사람 9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이 타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선원 등 7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우리나라 선원 3명은 실종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청은 운항 중 사고가 났고 자세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고가 난 갈곶도 인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고 최대 3.5m의 파고와 시속 57k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힌 승용차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릅니다. 다 찌그러진 차체는 불에 타 골경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경기도 평택의 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정면 충돌해 전복된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전복된 차량의 남성 운전자는 끝내 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신원을 아직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이 너무 빨리 났잖아요. 나는 그게 오토바이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작게 구겨진 것 같아서. 맞은편 차량에 있던 20대 남성 2명은 얼굴과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그제 오전 인천 연수구에서는 경찰이 큰 사고를 막은 일도 있었습니다. 송도 시내의 도로를 달리던 한 70대 남성 운전자가 순간 의식을 잃고 기절했는데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 도로를 역주행했던 겁니다. 200m 넘게 달리던 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앞으로 끼어들면서 멈췄습니다. 100m 앞만 더 지났으면은 사거리였어가지고 좌우로 오는 차량까지 대형 교통사고까지 예상돼서 차량을 멈춰 세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구나. 차가 멈추자 운전자는 의식을 되찾았고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서울 대림동 길거리에서 50대 중국 동포 남녀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숨진 여성의 전 남자친구로 도주 하루 만인 오늘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음식점 앞 인도. 남성 2명이 서로 밀치며 실랑이를 합니다. 흰옷을 입은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자 상대편 남성이 손으로 내려칩니다. 옆에 있던 여성이 말리려 하지만 다툼은 더 격렬해지고 흰옷을 입은 남성은 근처에 있는 병을 들어 상대 남성에게 휘두릅니다. 가격을 당한 이 남성은 옷 속에서 뭔가를 찾는가 싶더니
재차 위협을 당하자 흉기를 꺼내 휘두릅니다. 상대가 도망가는데도 또다시 가격을 하고 말리던 여성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릅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남성이 합세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범행 이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여자분은 이제 엎드려 있는 상태였고요. 남자분은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일단 둘 다 피는 많이 흘렸어요. 가해자와 함께 있던 남성은 사건 현장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이곳 마작방에서 검거가 됐고 가해자는 이 길을 따라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남성과 여성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심장이 멎어가지고 흉부압박 아시죠? CPR,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한 거예요. 가해 남성은 도주 하루 만인 오늘 오후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자와 숨진 남녀는 모두 50대 중국 동포로 숨진 남녀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숨진 여성의 전 남자친구.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와 재결합을 원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과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남성을 공범으로 보고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집단 해고됐던 도로공사 요금계산소 수납원들이 10년이 넘는 긴 소송 끝에 도로공사 본사 정직원이 됐는데요.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에게 수납 업무가 아닌 화장실이나 도로 주변 등의 청소를 지시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하루아침에 용역회사 비정규직이 됐던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 집단 해고에 맞서 싸운 끝에 2019년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10여 년 만에 1000여 명이 다시 본사 정직원이 됐습니다. 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주황색 작업복을 입고 승합차에서 내린 노동자들이 빗자루를 꺼내 6차선 고속도로 옆 가장자리를 청소합니다. 처음엔 굉장히 무서웠어요. 뭐가 이렇게 달려드는 것 같아서. 한국도로공사는 직접 고용한 요금 수납원 1,400여 명을 현장 지원직이라고 하는 별도의 직군으로 배치했습니다. 업무도 기존에 해왔던 요금 수납이 아닌 졸음 쉼터나 도로 주변을 청소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좀 낙심은 했었죠. 이 일을 시킬 때는. 졸음쉼터 화장실 변기 열고 청소하고 할 때는 좀 서러웠어요. 임금은 수납원일 때보다 40만 원 줄어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업무가 바뀌어 몸이 고되어진 건 그래도 견뎌보려 하지만 회사 측의 조치엔 참기 힘든 모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만약 기존 수납 업무를 원한다면 본사에서 나가 자회사에 입사하라는 게 도로공사의 요구입니다. 또 저희들을 자회사로 보내려고 하는 꼼수죠. 얼마 전에도 자회사로 보내려고 서류 작성까지 하라고 이제 했었어요. 압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로공사는 지난 2019년 노조 농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1억 3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원 수십 명을 형사고소해 수천만 원의 벌금형과 직위해제도 잇따랐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요금 수납 업무는 이제 자회사가 전담하기 때문에 본사 직원은 할 수가 없고 별도 직군 마련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여하는 업무의 종류하고 그 형태 같은 거는 그 회사의 경영권 범위의 재량 사항이라는 저희가 법원 판결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공사 측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납원들은 낮은 임금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해 또다시 긴 법정 싸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여야 경선 대진표가 이제 완성이 됐죠. 오늘 민주당에선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민생 현장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 후보들도 앞다퉈 민생 정책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관 사임 사흘 만에 전통시장의 모습을 나타낸 박영선 전 장관을 경선 경쟁자인 우상호 의원이 격한 포옹으로 맞이합니다. 오래 기다렸어. 힘들더라고. 혼자 하니까 힘들더라고. 누님, 동생으로 부르며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동상이 고생하는데.
눈이 올 때까지 내가 잘 지키고 있었어. 야, 마음이 정말 편치 않았어요. 글쎄, 내 잘 알지. 그래도 뭐 적임자가 오셨으니까. 당 지도부의 요청으로 이낙연 대표의 민생 탐방 현장에 합류한 이들을 이 대표는 준비된 후보라며 추켜 세웠습니다. 두 분 모두 서울시를 어떻게 좋게 하겠다 하는 꿈을 오래전부터 가져왔고 준비를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야권 후보들도 바쁘게 현장을 누볐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이제 출마한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치열한 고민을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요. 당내 경선 상대인 오세훈 전 시장은 공약 발표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아동과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학대예방센터 설립 구상을 미리 선보이며 다음 주 종합 공약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서울시장 경선 후보 면접을 치른 뒤 26일 예비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야권 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내일 노후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재건축 규제와 관련한 여론을 듣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이번 주로 꼭 1년입니다. 지난 1년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의 문을 갓 두드리기 시작한 청년들은 더 큰 박탈감을 느꼈을 겁니다. 스스로를 코로나 세대라 부르는 청년들, 무엇이 시급한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저희 로드맨은 이번 주부터 연속기획 코로나 시대의 K청년 이어갑니다. 먼저 사회의 첫 발을 떼기도 전에 돈 문제로 한계에 내몰린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문제로 고민하시는 청년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인터뷰해 주실 분 찾고 있습니다. 짧게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추워 보셔가지고. 추워 보여서 오신 거예요? 네, 빨리 하고 가시라고. 돈 빌리기도 어렵고 막상 빌려도 힘들고 이런 상황들 좀 들어보고 있는데 일단 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저도 일단은 살론이나 이런 걸 받은 이력이 있으니까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돈이 필요하시니까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대출을? 대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 좀 그러니까 주거 비용에 이제 생활비를 이제 감당하려면 그 고금리 대출을 빌리게 되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거나 점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계속 그 악의 굴레바퀴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해 주실 분 찾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공감하시는 분 찾고 안녕하세요. 인터뷰해 주실 분 찾고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대출이라는 벽이 조금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거비 많이 부담이 되죠? 네네. 네, 더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죠. 일단 자산이 없지만 일단 저는 책이라도 보는 편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이죠. 코로나19 이후로는 그나마 빌린 돈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마저 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주로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지원금은 월 얼마씩 들어오고 계세요? 다 해서 보니까 69만 원이요. 이제 들어갔어요? 네. 수능? 네, 반지하 수능이에요. 빚을 얼마나 지고 계시길래 1,400만 정도. 빚을 못 갚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취업이 안 되고 생계급여들 조금씩 받고 있어도 주다 보면은 돈이 없어. 연체가 됐군요. 네.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죽느니 차라리 돈을 빌려서 갚아가면서 갚는 것이 코로나 전에는 부업을 하면서 빚을 갚아 나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부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감당하기가 힘들어져가지고 생활비가 좀 필요해서 대출을 좀 알아봤었는데 여기도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사금융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이 사채 쓴다고 네.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뾰족한 방법이 참. 대학생들이 대출 받아갖고 무슨 도박을 하겠어요. 쓰는 게 거의 대부분 생활비하고 자금인데. 아무래도 이제 안정된 직장이 없고 하다 보니까 고금리 채무를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청년 실신 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청년들 졸업하면 대부분 실업자 아니면 신용불량자라는 신조어입니다. 사회생활 시작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신용이 생기기도 전에 신용불량이 된다는 거죠. 일단 돈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저축은행 마이너스 통장 이용자의 57%가 20대였는데요. 1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리는 청년들이 2금융권으로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다 보니 2030 세대 가구주의 평균 부채가 1년 새 12% 넘게 늘었는데요. 증가율이 윗세대의 2배가 넘습니다. 이게 다 주식 투자 열풍 탓일까요? 대부분 청년들은 주식은 언감생심, 생계조차 해결하지 못해 돈을 빌리고 또 빌린 돈을 못 갚아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사람만 해도 보통 연간 8,000명 수준이었는데요.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10,0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돈 빌릴 생각 말고 열심히 일해서 모아라 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격증 5개 갖고 있어요? 네. 중국어도 한다고? 네. 왜 이렇게 50분? 11시에 끝나면 집에 가는 교통편은 문제 없나요? 아, 네, 문제 없습니다. 퇴사 언제 했어요? 다니고 있어요. 6시에 퇴근하고서 일로 건너온다고 말씀하셨던 네,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몸 건강 상태는 건강해요? 저는 상하차 좀 많이 요즘 물류 좀 진짜 많이 가네. 저도밖에 없습니다. 몇 명 뽑으신 거였죠? 지금 한 2명에서 한 5명 정도를 좀 생각 중인데요. 지원자는 몇 명입니까? 그럼? 지원자는 지금 한 300명이 좀 넘었어요. 2명을 뽑는데 300명이 왔다고요? 저도 놀랐어요, 사실. 이렇게 많이 올 줄은 사실. 자영업이 줄줄이 문을 닫거나 아르바이트를 줄이면서 취업은커녕 단순 노동 일용직까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겁니다. 이곳은 방역 현장인데요. 이곳에 일하러 온 청년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땀이 잔뜩 묻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긴팔에다가 이 방역복까지 입으니까 이 일을 좀 하시게 된 계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코로나 터지고 다른 일자리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졸업하고 그럼 계획이 좀 졸업하면은 참담하죠. 예를 들면 알바 자리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요. 이 땀이. 전공이 무용과인데 많은 학원들이 닫으면서 다들 쉬고 있어요, 거의. 지금 아르바이트를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몇 개 정도 해보셨어요? 뭐 물류센터나 뭐 판촉 행사. 물류, 판촉. 네, 그냥 뭐 길거리 설문조사, 고민형 이런 것도 해봤고. 꿈이 있습니까? 지금 무용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계속 하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할 수 있을지. 너무 우울하네. 그럼 없습니까? 비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아픈데 난 이를 안는다. 이렇게 꿈은 고사하고 생계비 마련조차 어려운 청년들은 결국 어디로 내몰리게 될까요? 연속기획 코로나 시대의 K청년. 2편에서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좀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 일본의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입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직접 준비 상황을 살피고 성공 개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1년 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무사히 개최될 수 있을까요? 김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에 있는 스키 점프 센터입니다. 중국에서 행운을 비는 장신구로 쓰이는 여의와 비슷한 모양으로 활강 슬로프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문화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적 요소를 녹여냈다고 했습니다. 내년 2월 초 개막 예정인 동계올림픽 경기장은 베이징과 인근 허베이성 몇 개 도시에 걸쳐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경기장 4곳의 준비 상황을 직접 살피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我们的竞技体育运动走什么路和我们国家走强国之路是一样的。
다소 역사가 있어 보이는 이 건물은 베이징 최초로 건설된 실내 빙상장입니다. 내부는 이미 인테리어를 마쳤고 동계올림픽 때는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 경기장으로 활용됩니다. 무산이냐 무관중 올림픽이냐. 도쿄올림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점에 시진핑 주석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 베이징은 문제없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란 해석입니다. 하지만 지금 도쿄의 상황이 남의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1년 뒤에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특히 최근 중국에서도 코로나가 겨울철에 다시 확산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어서 성공 개최를 자신할 수만은 없습니다. 不可能是因为这个活动，然后就让所有的人都来中国，对吧？对啊，这个还是有非常有对担心，会担心。 반면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산 백신이 효과를 거두고 완전한 올림픽의 첫 무대까지 성사시킬 경우 베이징은 인류가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선언을 할 수 있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应该是没什么问题啊，因为冬奥会也是咱们第一次吧，对他可能国家我觉得也相当重视，应该是没什么问题。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 올림픽은 국제사회를 향한 엄중한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실현될 수 있을지 아직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공 개최의 숱한 다짐 속에는 조바심도 읽혀집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입니다. 붕세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집 근처에 붕어빵 가게가 있다는 뜻이라는데요. 언제부턴가 찾기 힘들어진 붕어빵 가게를 그리워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신조어까지 생긴 겁니다. 붕어빵 가게를 찾는 다양한 방법도 등장했습니다. 노릇노릇 익은 붕어빵을 호호 불면서 먹는 것. 추운 겨울에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중 하나인데요. 아, 겨울이구나 하는 걸 느끼지. 그런데 붕어빵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안 보여요. 옛날같이 어디 지나가면 다 보였는데 안 보여. 붕어빵 가게와 가까운 곳에 산다는 뜻의 붕세권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붕세권에 산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시대가 됐는데요. 붕어빵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자 붕어빵 파는 곳을 찾아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중고거래 앱에서는 이용자들이 겨울 간식 지도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붕어빵 가게 위치를 올리면 몇 시에 가면 먹을 수 있는지, 맛은 어떤지 등의 정보와 찾아가서 먹어보겠다는 댓글들이 달립니다. 이번 트렌드가 그냥 이렇구나. 붕어빵 하면은 옛 추억이 생각이 나잖아요. 공감대가 조금 형성이 되니까 좀 재미를 느끼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앱을 이용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열었나? 닫았어. 안 하시네. 허탕을 친 후 찾은 또 다른 붕어빵 가게. 추천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한 15분 걸어서 찾아서 왔습니다. 한 일주일에 2만 원치 정도 먹는 것 같아요. 한 100개 정도 되네요. 저는 붕어빵 먹으려고 꼭 10,000원씩은 들고 다닙니다. 국민 간식 붕어빵은 왜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단가에 비해서 많이 비싸진 거죠. 코로나19 영향도 컸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왕래가 있어야 되는데 오고 가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팔지는 않아요. 적은 돈으로 따뜻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간식, 붕어빵이 더 그리워지는 겨울입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2002 월드컵 레전드들이 한 팀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선수가 아닌 전북의 코치와 어드바이저로 반가우면서도 예의를 갖춘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박지성 어드바이저가 전북의 전지훈련장 남해를 찾았습니다. 김상식 감독과 먼저 인사를 나눈 뒤 전북 팀복으로 바꿔 입고 훈련장에서 반가운 얼굴들과 마주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후배 김두현 코치와는 손인사를, 이훈재 골키퍼 코치에겐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함께 4강 신화를 일궈냈던 2002년 당시엔 8년 차이의 까마득한 선후배 사이였지만 어드바이저와 코치로 만난 전북에서는 깍듯한 존댓말로 예의를 갖췄습니다. 여기서 또 만나네요. 여기서 또 만나요. 맨날 우주는 딴 운전에서 만나다가. 김두현 코치가 아빠 미소로 지켜보는 가운데 박지성 어드바이저는 선수들에게 애정 섞인 첫 인사말을 남겼고 고민할 것들 또 상담할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경험들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상 조심하시고 훈련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수들도 열린 마음으로 반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해주세요. K리그의 첫 발을 디딘 행정가 박지성이 전북에 어떤 바람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프로배구 공격수들입니다. KB손해보험의 케이타와 현대캐피탈의 다우디, 두 아프리카 특급이 뜨거운 대결을 펼쳤는데요.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정준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말리 특급 케이타의 환상적인 리버스 스파이크. 우간다 폭격기 다우디도 케이타의 블로킹 위로 강타를 꽂아 넣습니다. 높이의 케이타와 힘의 다우디. 두 선수 모두 보고도 믿기 힘든 환상적인 플레이로 한 세트씩을 가져갔습니다. 이 두 선수가 아프리카 또 출신이잖아요. 두 선수만의 또 자존심 대결이 있을 거예요. 그러던 3세트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케이타가 허벅지 부상으로 주춤하면서 KB가 쉽게 가져갈 것 같던 승부가 풀세트 접전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5세트 케이타는 통증을 참고 다시 코트로 돌아왔고 다우디와 1대1 개인전을 방불케 하는 불꽃 자존심 대결을 펼쳤습니다. 거의 모든 공격이 두 선수를 향했습니다. 다우디가 개인 최다인 41점을 퍼부었지만 케이타는 부상에도 상대 블로킹을 농락하면서 5세트 공격 성공률 100%로 기어코 팀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케이타의 부상 투혼 속에 KB는 4연패에서 탈출하며 2위 OK금융그룹과 승점 동률을 이뤘습니다. 여자부에선 박정아와 켈시가 35점을 합작한 도로공사가 IBK 기업은행을 꺾고 시즌 처음으로 3위로 올라섰습니다. MBC 뉴스 정준우입니다. 토트넘에 케인과 손흥민이 있다면 도르트문트에는 2000년생 듀오가 있습니다. 산초가 찔러주고 홀란드가 마무리. 이 정도면 거의 득점 공식이죠. 자, 6분 뒤에 또 한 번 산초가 내주면서 홀란드가 또다시 득점. 20살 동갑내기답게 호흡이 아주 척척인데요. 하지만 공격만 잘해서는 안 되는 게 축구죠. 팀은 웬헨글라트바흐에 4대2로 패하면서 리그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울버햄튼을 구한 기가 막힌 중거리포입니다. 이 한 방으로 6부 리그 촐리의 돌풍을 막아낸 울버햄튼은 힘겹게 FA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현대모비스 최진수 선수의 묘기 버저비터입니다. 골대 닿지 못한 3점 슛을 그림 같은 엘리웁으로 바꿔버렸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겨울치고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1도로 3월 중순 마냥 오르겠고요. 서쪽 지방은 날이 점차 개면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방은 내일도 내내 먹구름이 머물겠습니다. 기온이 높아서 대부분 비가 오겠지만 강원 높은 산지나 경북 북동 산지에는 눈이 강약을 반복하면서 오겠는데요. 현재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후까지 최고 20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 남쪽 해상에도 이렇게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방의 비는 새벽 중에 그치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밤사이 동풍이 강해지면서 눈발이 다소 굵어지겠습니다. 이 눈도 눈이지만 해안가에서는 강한 바람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남해안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해안가에서는 너울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도, 대구 5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광주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의 하늘이 맑아지겠고 다음 주 후반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로 보낸 1년, 번설한 생각과 아직도란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더욱 그리운 날이네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